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늘 억척같이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고 성인이 됐을 즈음엔 웬만한 식당 일도 거뜬히 할 정도로 손이 빨랐습니다. 20대 중반쯤 고등어구이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일하다 보니 식당 사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손님이 자꾸 줄어. 한때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가게까지 확장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제가 먹어보니 고등어구이에서 묘하게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저는 일개 직원이었음에도 비린내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비린내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가게는 맛집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매니저야. 그때까지 카운터는 늘 사장님이나 사장님 아들이 맡아서 하곤 했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카운터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카운터 위에 계속 초콜릿이 놓여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때까지도 내외하고 있던 사장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실장님 거예요? 그게 맨날 여기 있던데. 저 당 떨어져서 그러는데 밥만 먹어도 돼요? 네, 드세요. 제가 사장님 아들을 실장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가게 안에서 부를 일이 많은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아들이 물건 발주나 정산 같은 실무를 다 맡아서 하길래 실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자연스럽게 굳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초콜릿이 놓여있는 겁니다. 실장님, 설마 이거 저 먹으라고 두신 거예요?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에서야 사장님 아들은 저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 버는 게 좋아도 그렇지 맨날 가게에만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 있어요?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죠. 이렇게 예쁜데. 사실 그때까지 저 모태솔로였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돈 버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남들 다니는 평범한 직장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느니 돈 잘 주는 식당에 가서 일하는 만큼 받아서 언젠가는 제 가게를 내는 게 꿈이었습니다. 덕분에 억척같이 모은 돈도 꽤 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니 제 청춘이 조금 아깝더라고요. 내가 예뻐요? 네. 그래서 나더러 데이트하자는 거예요? 에? 아니지, 뭐 꼭 그렇다기보단. 아니, 말을 꺼낸 사람이 발뺌하면 어떡해요. 갑자기 누구랑 데이트를 하라고? 그럼 가게 쉴 때 영화 볼까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네. 그렇게 전 가게 사장님 아들과 사귀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했어요. 그러나 결혼까지의 과정이 그저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비밀 연애를 계속하던 중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분명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저를 자기 집에 소개를 안 시키는 겁니다. 자기 사장님한테 나 소개시키는 거 부담스럽구나? 그런 거 아니야. 사장님이 반대하실까? 안 하실 거야. 평소에 자기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나한테 슬쩍 자기 같은 여자는 어떠냐고 물은 적도 있으셔. 혹시 좋으면 달이나 주신다고. 정말? 근데 왜 날 자기 집에 소개를 안 시켜?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이렇게 반지까지 줘놓고 왜 자기 집에 인사 가자는 말을 안 해?
사실 우리 엄마 진짜 엄마가 아니야.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유일하게 배가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뭐? 엄연히 말하면 엄마가 아니라 큰 이모야. 알고 보니 남편의 친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큰 이모였던 지금의 시어머니께서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거였습니다. 간혹 남편이 어머니 얘기를 해줄 때도 정말 친어머니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사랑으로 키워준 거였죠. 그런데 남편의 걱정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이었어요. 시댁에 인사를 가보니 분위기를 알겠더라고요. 야, 네가 결혼을 하면 하는 거지. 뭘 우리까지 오라 말아야.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꼭 우리까지 불러야겠냐? 누가 보면 진짜 친형제인 줄 알겠다. 아주버니들은 제가 보는 앞에서도 남편을 타박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들을 혼내셨어요. 엄연히 말하면 니들 다 같은 핏줄이고 같이 자랐으면 누가 뭐래도 형제지. 그만큼들 나이 먹고 결혼까지 했으면서 아직도 막내를 질투하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아주버니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형님들 역시 희죽거리면서 남편들 뒤를 졸졸 따라가더라고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남편이 어떻게 자랐을지가 보여서 코끝이 다 찡했습니다. 제가 울먹거리는 것을 본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네가 우리 막내랑 결혼해준다니 이제 내가 걱정이 없다. 우리 애들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막내를 유독 끔찍이 아꼈거든. 행여나 제 엄마 없어서 기죽을까봐 내 친자식들보다 더 귀하게 더 좋은 걸 피고 먹이면서 키웠어. 그랬더니 쟤들이 아직도 동생을 가엾게 여기질 못하고 저런다. 형제들이 떠나 단출한 자리가 됐지만 덕분에 전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두런두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가 진짜 어릴 때였는데도 제 부모가 없는 걸 아는 건지 자꾸 눈치를 보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동생 일은 나도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지만 나는 어른이니까 애부터 챙겨야겠더라고. 그래서 남편에게는 친자식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 표현과 관심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버니들의 질투는 해가 갈수록 심해졌고 결혼 후부터는 사이가 더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남편의 손을 잡고 시댁을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이 남자를 더 많이 사랑해줘야겠다. 시어머니도 평생 은인으로 여기고 모셔야겠다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했고 이후 노쇠한 어머니 대신 제가 고등어구이 식당을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이 잘 되다 보니 저는 돈이 모일 때마다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사돈 땅이 개발될 때마다 보상금을 받아서 건물을 샀는데 어느새 새 채가 돼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편을 향한 아주버니들의 괄시와 저를 향한 형님들의 무시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니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으로 형님들 역시 명문대 출신이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공부를 잘 못해서 일찍 군대를 다녀온 뒤 시어머니의 가게를 도왔던 거고요. 아주버니들이 남편을 괄시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탄하듯 그러셨어요. 아휴, 막내도 공부만 잘했으면 내가 뭐든 하게끔 밀어줬을 텐데.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엄마 도와주는 일, 형들 심부름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더라고. 덕분에 억척스러운 와이프 만나서 건물주 남편 됐잖아요. 그렇긴 한데 형제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으련만.
시어머니는 늘 자식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 걸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도해서 노력도 해봤습니다. 형님, 얼마 후에 어머니 생신이신데 저희 부부가 좋은 데서 식사 대접 좀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 돈 많다 이거지. 뭐, 알아서 해. 어차피 어머니도 동선의 부부만 예뻐하시잖아. 첫째 형님은 떨떠름하게 대답하셨고 둘째 형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동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큰형님이 결정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막내 주제에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다들 바쁘시니까 제가 좋은 식당이나 예약할까 했는데 그러면 식당 예약은 취소할게요. 누가 취소하래? 동서 왜 이래? 또 나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예? 또라니요? 늘 이런 식이잖아. 동서만 착한 척, 어머니 위하는 척. 이러니까 어머니가 동서 편만 드시는 거 아니야. 전 형님들이랑도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고 싶으면 줄을 확실히 서라고. 둘째 형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잔소리만 잔뜩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결국 식당 예약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세용재의 집안이 한자리에 모이면 언제나 시작도 끝도 좋지 않다는 거였죠. 형, 많이 드세요. 네가 산다고 유세냐? 남편이 한마디만 해도 돌아오는 아주버니들의 말은 매섭기만 했습니다. 아니 재수씨, 어머니를 진짜 위할 거면 음식을 직접 해서 생신상을 차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싼 식당에서 밥 사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누가 보면 우리는 돈 없어서 안 하는 줄 알겠네. 그즈음 아주버니들은 저에게도 서슴없이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주버니의 말 한마디에 습관처럼 입을 다문 후였고 저는 굳어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다 못해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주버니, 좋은 날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상을 직접 차려드리고 싶어도 다들 협조를 안 하시잖아요. 동서, 듣지 하니까 어이가 없네? 그럼 우리가 협조를 안 해서 어머니 생일상을 못 차려드렸다 이거야? 할 거면 다 같이 해야 하는데 저희 부부는 어디에도 끼워주시질 않잖아요.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그럼 먼저 뭘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따를게요. 수준이 맞아야 부르지. 막말로 둘 다 고졸해. 제대로 된 취미라도 하나 있어? 건물만 있으면 뭐해. 사는 수준이 낮은데. 내 말이 막말로 집에서도 우리가 같은 레벨이냐고. 야 막내, 네가 말해봐. 우리가 너랑 같은 레벨이야? 엄연히 우리는 친자식이고 넌 조카잖아. 결국 듣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거칠게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만들 못해? 이럴 거면 뭐하러들 모이니? 내가 매일같이 니들 사이 안 좋은 걸 걱정하니 우리 막내 며느리가 겨우 애써서 자리 좀 마련한 것 같은데 니들은 여기서도 싸워. 내 아들들이지만 못났다. 못났어. 엄마, 우리가 못났으면 저 자식은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예요. 엄마가 자꾸 아들처럼 대해주니까 저 새끼랑 와이프가 기어오르잖아요. 누가 고아야? 내 손에서 자랐으면 다 내 자식이야.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난 딸이 없어서 며느리도 내 딸처럼 생각한다. 다 내 자식들인데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물어뜯고 손윗사람이라는 애들이 막내들만 못 잡아먹어서 안 데리면 되겠어?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저희가 더 이러는 거예요. 친자식은 우린데 언제까지 남의 자식만 품에 싸고 두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열린 가족 모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언제나 결론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다 시어머니가 싸고 돌아서 우리가 건방져서 잘못이라는 거였죠.
그즈음 시어머니께서 자주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화병인가 싶어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폐암입니다. 네? 그건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담배는커녕 술도 하지 않으시던 분이었거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고등어구이 가게 하셨다고 했나요? 예. 설마.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장시간 매연에 노출이 되면 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폐암 소식을 들은 형님들이 어쩐 일로 수술받기 전에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형님 차를 타고 여행지로 향했는데 형님 차가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에서 내린 형님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묘자리예요. 미리 예약했죠. 형님들의 막말에 저는 결국 폭발했고 형님들을 반 죽여놨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던 날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멘붕이 온 듯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모시고 나오는데 제 질문에도 대답도 안 하시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시어머니는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제와 치료가 무슨 소용인가 싶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래. 어머니, 요즘 암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완치도 잘 되고요. 예, 너도 고등어구이 장사 그만해. 그러다 너도 병 걸리면 어떡해. 지금 저희 가게는 환기시설도 잘 해놨고 쾌적하잖아요. 전 괜찮아요. 나는 살 만큼 살았어. 그냥 내가 아쉬운 건 하나야. 우리 자식들이 화합하지 못하는 거. 죽기 전에 애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만 보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 시어머니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한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형님들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셨어요? 바쁜 사람들한테 오래 가라야? 왜? 어머니 댁에서 안 보고? 그러니까 평소엔 비싼 데로 오라고 해서 돈 자랑하더니 오늘은 프랜차이즈 카페네? 좋은 데로 오라고 해도 트집이기에 평범한 카페를 약속 장소로 잡았더니 이번에도 트집이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안 듣는 데서 얘기하고 싶어서요. 이번엔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어머니 폐암 진단 받았어요. 뭐? 형님들이 깜짝 놀라서는 서로의 얼굴을 보더라고요.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수술 받으셔야 한대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 갑자기는 아니고 종종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하도 싸우니까 화병에 걸리셨나 해서 이번엔 병원에 모시고 갔거든요. 동서, 그럼 진즉에 좀 모시고 가지. 종종 답답하다고 하셨으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네. 형님들은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니가 동서를 가장 좋아하시니까 하는 말 아니야. 시어머니가 폐암이라는데도 형님들은 제 탓만 했습니다. 제 말이요. 언제는 세상에서 어머니를 가장 위하는 것처럼 굴더니 어머니가 폐암이라고 하니까 우리 탓이야? 형님들 탓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제 탓도 아니죠. 고등어구이 가게도 물려받았으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면 돼? 형님, 엄연히 말씀드리면 제가 비용 다 내고 인수한 거예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껏 다들 별 말씀들 없으셨던 거고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였던 건 맞잖아. 가족이니까 그런 가게를 한 번에 인수받았지. 그럼 형님이 하시든가요.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도 잘잘못이나 따지고 들려는 형님들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때 조금 전까지도 싸움을 걸던 첫째 형님이 어쩐 일로 싸움을 말리더라고요. 둘 다 그만해. 지금 우리가 싸울 때야. 어머니도 아프시다는데. 그러지 말고 여자들끼리 여행이나 갈까? 예? 어머니 모시고요? 어머니 수술 받으시기 전에 힘내시라고 같이 여행이나 가자. 뭐... 전 형님이 그러자고 하시면 따라야죠. 두 형님이 동시에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웬일인가 싶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걸 누구보다 원하셨으니까요. 수술 전에 같이 여행도 가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머니도 기운을 좀 내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형님들이 같이 여행 가재요. 기운 없이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도 솔깃해 하시더라고요. 걔들이? 정말? 네, 어머니 아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가 봐요. 내가 아프니까 걔들이 철이 드는구나. 그런가 봐요. 다행이죠 뭐. 아이, 그럼 가야지.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잘 지내는 거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이 내 손을 들어주나 보다.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니. 이게 다 네 덕이지 뭐. 시어머니의 수술이 곧 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행 일정은 급히 준비됐어요. 이번엔 어쩐 일로 형님들이 알아서 장소며 준비를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큰형님이랑 내가 다 주도해서 할 거니까 동서는 어머니 모시고 차에 타기만 해. 바쁘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바빠도 해야지 어떡해. 뭐 동서만 며느린 줄 알아? 우리도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맨날 동서가 나대니까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지. 둘째 형님은 잠깐 통화로도 제 신경을 긁는 재주가 있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만 참아서 이 여행이 순탄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네, 형님. 앞으로는 제가 막내답게 형님들 뒤에서 잘 따라갈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아무튼 시간 알려주면 어머니 모시고 집 앞으로 나와. 예, 형님. 전화를 끊고 나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저는 물건을 발주하고 있는 남편에게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솔직히 형님들이 먼저 나서서 안 하는 거지.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데 내가 나대서 자기들이 지금껏 아무것도 안 한 거래.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이번엔 알아서 하시겠대? 진짜 별일이지 않아? 그러게. 남편은 형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잘 풀고 와볼게. 그럼 당신이랑 아주버님들도 사이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남편은 제 말을 긍정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님들이 먼저 여행을 제안했단 말에 기분이 좋은 눈치였어요. 솔직히 말해 저도 좋았습니다. 지금껏 저를 무시만 했던 형님들이 여행도 같이 가자고 해주고 그래도 시어머니 아프시다고 신경 쓰는 걸 보니 그들도 아주 못된 사람들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제 짐과 어머니의 짐까지 야무지게 챙겨 여행 갈 준비를 마쳤어요. 어머니도 폐암 진단 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날이 다 오는구나. 큰애랑 작은애가 나한테 여행을 가자고 다 하고 도대체 어딜 가길래 나한테 주민등록번호며 음력생일까지 다 묻는 걸까? 글쎄요. 개인정보가 필요한 곳인 거 보면
엄청 좋은 데 아니에요? 아유, 그런가?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들떠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좋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동안 형님들에게 주도권을 안 주고 나댄 건가 싶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도 내가 납작 숙이고 살아야겠다 싶을 정도였죠. 조금 뒤 도착했다는 형님들의 연락을 받았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형님 두 분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랑 시어머니가 뒷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래, 오랜만에 아주 잘 잤다. 걱정 많으시죠? 수술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니들이랑 놀다 오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린 거죠 뭐. 그렇지. 그래도 죽기 전에 이렇게 니들이랑 여행도 다 가고 아들들만 잘 지내면 소원이었겠구나. 그럼 이제 그만 출발할게요. 차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고 형님들도 가는 내내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평소답지 않게 시어머니께 말도 먼저 잘 걸고 미리 챙겨온 간식도 나눠주고요. 그렇게 얻어먹기만 하려니 죄송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형님, 경비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나중에. 네, 꼭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차는 한참을 달려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밖을 보던 시어머니도 계속 목적지를 모르고 가니 답답하신 눈치였습니다. 거의 다 와가요. 그래? 조금 더 가다 보니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니 모두 들떴습니다. 어머니, 저기 바다 좀 보세요.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네가 언제는 안 사줬니? 늘 네가 다 샀지. 시어머니는 제 귓가에 대고 소곤거리셨습니다. 이번엔 네 형님들이 하게 둬. 또 나선다고 잔소리만 얻어먹지 말고. 저도 시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시어머니를 본 건지 큰형님이 묻더라고요. 같이 장사를 해서 그런지 동서랑 어머니는 늘 사이가 좋네. 무슨 말이길래 그렇게 소곤소곤하세요? 막내답게 형님들 잘 따라가라고 했어. 어머, 어머니께서 저희 편도 다 들어주시네요. 나한텐 다 똑같은 며느리야. 그러니까 잘들 지내고. 너희 신랑들도 막내랑 좀 잘 지내라고 해줘.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니? 날이 정말 좋네요. 그때였습니다. 차가 공동묘지로 들어가더라고요. 형님,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아요. 아닌데, 제대로 왔는데? 네? 이윽고 차가 섰고 형님들이 먼저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저랑 어머니가 어리둥절해서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큰형님이 어머니 쪽 차문을 열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내려서 좀 보세요. 아니, 여기서 뭘 보라는 거냐? 왜 볼 게 없어요. 중요한 걸 보셔야죠. 일단 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나 둘러보는데 큰형님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공동묘지 안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작은 형님께 물었습니다. 형님, 왜 여기로 온 거예요? 동서도 따라와. 그러더니 둘째 형님도 큰형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도 일단 따라갔습니다. 저 앞에서 큰형님이 걸음을 멈추더니 어머니께 그러는 겁니다.
여기가 어머니 묘자리예요. 미리 예약했죠. 큰형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어리 빠진 표정을 지으셨고 둘째 형님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희 잘했죠? 원래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래요. 어머니 걱정 덜어드리려고 저희가 앞장섰어요. 이런 일은 누구도 잘 안 나서려고 하잖아요. 나서야 할 일엔 한 번도 나서지 않던 형님들이 시어머니의 묘자리를 보는 일엔 아주 솔선수범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사인하세요. 그때 큰형님이 넋을 놓고 있는 어머니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니 앞으로 된 집을 친아들 둘이 나눈다는 내용의 유언장이에요. 뭐? 이게 내 유언장이라고? 네, 어머니. 이런 건 미리미리 해둬야 분란이 안 생겨요. 막말로 어머니 집을 친아들도 아닌 막내 서방님네까지 같이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껏 키워준 게 얼마예요? 잘 되던 고등어구이 가게도 동서 주셨잖아요. 그건 막내가 나한테 돈을 주고 인수를 한 거래도. 그래서 어머니 집을 같이 나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막말로 막내 서방님네는 재산도 많잖아요. 저희는 기껏 해봐야 직장인들이라 집 한 채 사기도 힘든데. 동선에는 벌써 건물만 3채잖아요. 그런데도 친자식도 아닌 막내 서방님네까지 어머니 재산을 나누라고요? 내가 말했잖니. 내가 키웠으면 내 자식이라고. 그리고 니들 이게 뭐 하는 거냐? 내 묘자리 내가 벌써 죽었어? 어머니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어머니 귀찮게 안 해드리려고 다 미리 준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해야 할 일인데 돌아가신 뒤에 허겁지겁 준비하느니 미리 해두면 좋잖아요. 아예 나 빨리 가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어머니, 동서랑 친하게 지내시더니 동서 닮아가세요? 왜 이렇게 삐딱하세요? 그러더니 두 형님은 어머니의 몸을 결박해 강압적으로 유언장에 사인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한 뒤 형님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 형님을 동시에 날아차버렸어요. 평생을 식당 일로 다져진 체력이었습니다. 동시에 두 형님이 바닥에 고꾸라지더라고요. 동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형님들이 넘어지면서 놓친 유언장을 다시 보는데 정말이지 기가 차더라고요. 아주 가관들이네요. 그렇게 당당하면 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차라리 당당하게 어머니 묘자리 보러 가자고 하지 그랬어요. 형님들은 자리에서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저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이번엔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겠다며. 약속해놓고 1억이야? 그럼 형님들부터 약속을 지켰어야죠. 아픈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자기에 이제 좀 철들이 드신 줄 알았네요. 너 말 다 했어? 큰형님이 덥석 제 머리채를 잡았고 둘째 형님도 저에게 달려들더니 또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둘이서 동서 하나 잡고 뭐하는 거야? 어머니, 동서가 동시에 저희 발로 찬 거 못 보셨어요? 얘가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억척스럽다고요.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예요. 형님들은 제 머리를 뽑을 기세였고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말리려고 했지만 형님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두 형님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정신이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의 앓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제야 보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진 채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이거 나요! 그러나 두 형님은 제 머리채를 놓지 않았고 저는 결국 양손으로 두 형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이거 안 놔? 형님이 먼저 잡았잖아요. 형님부터 놓으세요.
알아. 놓으라고 했다. 두 분이 먼저 놓으시라고요. 실랑이가 이어졌지만 형님들은 끝내 제 머리에서 손을 떼지 않았고 저는 결국 형님들의 머리카락에서 손을 뗀 뒤 손바닥으로 뺨을 내리쳤습니다. 찰싹하는 매운 소리와 함께 형님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 손이 왜 이렇게 매운데? 그런데들 또 계속 제 머리를 안 놓기에 또 한 대를 패줬습니다. 그래도 안 놓으면 두 형님의 머리통을 붙잡아 박치기를 해버릴까 하던 그때였습니다. 형님, 저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결국 둘째 형님이 먼저 손을 놨고 결국 큰 형님도 저에게 맞은 양뺨을 감싼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무식한 년 아니랄까봐 손 매운 것 좀 봐. 무식한 거랑 손 매운 게 무슨 상관이에요? 야, 너 지금 내 뺨 쳤어? 그러니까 누가 머리채 잡으래요? 저는 머리 뽑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일단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유, 머리가 다 띵하다. 허리나 엉덩이는요? 아유, 거기도 아파. 아유. 시어머니가 아파하시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형님들 진짜 미쳤어요? 노인을 이렇게 밀치면 어떡해요? 나도 동서에 비하면 노인이거든? 너도 우리 쳤잖아!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기만 하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유언장을 주었습니다. 정확히는 형님들이 마음대로 작성한 시어머니의 유언장이었죠. 형님들, 이거 엄연히 협박이에요. 똑똑한 분들이니까 아시죠? 협박이라니. 시어머니 대신 유언장 좀 쓴 게 무슨 협박이야? 막말로 마음에 안 드시면 사인 안 하시면 그만이잖아. 아까 어머니 몸 결박해서 강압적으로 사인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증거 있어? 동서가 본 것 말고 증거 있냐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떡하니 저 위에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저기 CCTV 다 있네요. 그러자 형님들은 또다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놔? 그 유언장 안 내놔? 싫어요. 형님들이 어머니 협박한 거 세상에 다 알릴 거예요. 둘 다 손에 보석이 박힌 손톱으로 저한테 달려드는데 뺨이며 팔이며 계속해서 생채기가 생기더라고요. 진즉에 잘못하질 말든가. 이제 와서 유언장 하나 없앤다고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돼요? 다치고 싶지 않으면 내놔라. 저는 유언장을 꼭 아는 채 몸을 숙였고 형님들은 저에게 발차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간의 서름이 다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를 무시하던 시선부터 저희 남편까지 찬밥 신세인 꼴을 수도 없이 봐온 저였어요. 그래도 장사도 잘 되고 건물도 사서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하며 참고 살았는데 어쩜 형님들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결국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제가 일어나서 매섭게 보자 형님들도 움찔하고 놀라더라고요. 저는 형님 둘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일로 다져진 매서운 손바닥으로 또다시 형님들의 뺨을 쳤습니다. 내가 나랑 우리 신랑한테 하는 것까진 참겠어요. 근데 어머니한테까지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사실 제가 키가 좀 컸어요. 형님들보다 거의 머리 하나는 컸거든요. 제가 뺨을 한 대씩 칠 때마다 형님들은 한 발씩 물러났지만 결국 궁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동서, 진짜 왜 이래? 우린 같은 며느리잖아. 그래, 맞아. 그리고 나 너무 아파. 동서 손 진짜 맵다. 우리 이쯤에서 화해하자. 한참을 얻어 터지고 나서야 화해를 하자는 둥 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절절 매는데
차마 더 패주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형님들이 썼던 유언장을 다시 보시고는 기가 찬다는 듯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줄만 알았는데 이것들은 그냥 괴물이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못 볼 걸 보여서. 그럼 가만히 맞고만 있어? 잘했어. 그것들이 나까지 집어던지는 거 너도 봤잖아. 시어머니는 화가 단단히 나신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쪽으로 오라며 처음 보는 주소지를 보내셨습니다. 뭔가 싶어 가게를 남편에게 맡기고 가보니 넓은 시골 땅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도 시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 아가, 보고 있니? 네 어머니, 근데 그냥 시골 땅인데요? 너 보여주려고 가보라고 했다. 조만간 재산을 정리할 건데 거기 내 땅이야. 이게 몇 평인 거예요? 2만 평 좀 넘을걸? 네? 어머니 땅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널 볼 때마다 꼭 날 보는 것 같았어. 너도 종잣돈만 생겼다 하면 땅을 샀잖니. 나도 그랬거든. 저도 땅 투자를 계속했다 보니 좋은 땅을 잘 알아보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땅은 넓고 평평하긴 한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농지로 쓰기엔 땅이 좀 척박한 것 같았고 개발되기엔 좀 외지지 않았나 싶던 그때였습니다. 그 땅 공장 세운다고 팔아달라고 하더라. 어머니, 너무 잘 됐네요. 그 땅 너 줄게. 네? 시어머니께 아파트 말고 다른 재산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보다는 그 일을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도 마음 같아서야 그러고 싶지. 근데 막내는 마음이 여려. 막내 줬다가는 형들이 가만두겠니? 지난번에 네 형님들 제압하는 거 보니까 너야말로 인물이야. 내가 너 처음 우리 식당에서 봤을 때부터 내 식구가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막내한테도 가서 말 좀 걸어보라고, 데이트 신청 좀 해보라고 그렇게 졸랐었는데 내가 너라면 뭔들 못 맡기겠니? 사실 식당도 너니까 인수하게 해준 거야. 마음 같아선 그냥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네 형님들이 가만히 있겠니? 이번에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라차기로 제압해버려. 어머니, 저 놀리시는 거죠? 진심이야. 그것들 아주 못 쓰겠더라고. 사람이어야 말이 통하지. 아무튼 나는 결심했어. 땅은 너한테 줄 거고 집은 네 남편한테 줄게. 그럼 저희한테 다 주시는 거잖아요. 다 주면 어떠니? 내 맘이지. 지들이 그렇게 나오고도 나한테 다시 재산 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어머니의 예상과 달리 형님들은 아주버니들까지 대동하고서 시어머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죠. 엄마 아파트를 우리가 왜 그 자식이랑 나눠야 돼요? 엄마 뺏긴 것도 서러운데 재산까지 나누라고요? 니들이 언제 엄마를 뺏겼어? 내가 막내 데리고 어디 먼 데 가서 살기라도 했니? 학교 다닐 때 같은 날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날도 어머니 제 수업 안 오고 막내 수업 가셨잖아요. 나도 있어. 내 소풍은 까먹고 김밥 안 싸줘서 사서 갔는데 막내 소풍은 한 번도 안 까먹고 꼬박꼬박 김밥 싸주셨어. 누가 들으면 아주 계모인 줄 알겠다. 사실이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참관 수업은 네 수업 갔었어. 내가 그래서 너한테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겹쳤을 때 네 수업을 갔으니까 이번에 막내 수업에 가겠다고. 내가 친아들인데 왜 막내 수업을 가요? 매년 내 수업부터 가야지. 뭐야? 제 김밥 사건은 엄마도 할 말 없죠? 왜 할 말이 없어? 그것도 네가 소풍이라고 말을 안 했잖아. 너도 그날 소풍인 줄 모르고 그냥 학교로 갔었잖아. 그래서 내가 일하다 말고 뛰어나와서 너 데리고 소풍 장소까지 갔던 거 기억 안 나? 그러니 김밥 살 시간이 어딨어. 근처 김밥집에서 사서 급하게 데려다 주고 왔지. 순간 두 아주버니는 할 말을 잃었고 이내 형님들이 나서서 화제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막말로 막내 서방님만 안 들어왔어도 어머니 사랑은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이 나눠받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까지 나누라고 하지 마세요. 맞아요. 서러운 친아들들 마음도 알아주셔야죠. 하여튼 어머니도 참 특이하세요. 보통은 친자식들 모셔서 안달인데 겨우 아파트 한 채를 나눠 가지라고 하시고. 겨우 아파트 한 채인데 니들은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냐? 어머니, 동선에는 사업도 하고 건물도 세 채나 있으니까 앞으로도 부자로 살겠지만 저희는 그래봤자 월급쟁이들이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는 평생 모아도 건물 한 채 사기 어려워요. 내가 니들한테 똑같이 내 가게를 인수하게 해줬어도 니들이 막내처럼 건물을 샀을 것 같니? 그것도 막내가 열심히 살아서 산 거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동서는 건물주잖아요. 형님들은 계속해서 제가 이미 재산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저희 부부를 재산 상속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시어머니의 입원일이었습니다. 형님들, 오늘은 그만하시죠. 어머니 내일 입원하셔야 해요. 며칠 뒤에 수술 받으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동서는 아쉽지가 않으니까 그러지. 맞아. 형님들은 저에게 쌍심지를 켜면서도 그날 치고받은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어머니 수술 받으시고 나서 다시 얘기해요. 막내야, 그럴 거 없다. 어머니의 컨디션이 걱정돼 한 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말을 끊으셨어요. 오늘 끝내자. 시어머니는 방으로 가시더니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서류를 본 형님들은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명의가 왜 막내 서방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벌써 양도해 주신 거예요? 곧 불똥은 저에게 튀었습니다. 아니 동서, 이거 알고도 지금껏 모른 척한 거야? 어쩐지 어머니 생각하는 척 그만하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 아주버님들도 역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어머니, 이 땅은 또 뭐예요? 이건 그냥 재수 씨 땅 아니에요? 근데 왜... 아니지 형, 이것 봐. 원래 어머니 명의였는데 재수 씨 명의로 바뀐 거잖아. 아주버님들은 동시에 제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너 이 자식, 재수 씨 뒤에 숨어서 아주 단물만 쏙쏙 빼먹고 있지? 난 저 새끼가 제일 싫어. 저렇게 순진한 척, 착한 척, 입 다물고 할 건 다 하잖아. 그러나 저도 남편도 명의가 저희 것으로 바뀐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와서 뭘 모른 척이야. 서류를 작성해둔 건 맞는데 이렇게 빨리 바꾸실 줄은 몰랐어요. 내 서류는 당신이 작성한 거야? 어머니께서 일단 서류는 작성해두자고 하셔서. 나는 수술 끝나고 천천히 하실 줄 알았지.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서류까지 찍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내 재산이야. 이게 내 뜻이고.
막말로 내가 사회에 환원이라도 하면 니들 몫은 한 푼도 없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들 가진 거 뺏긴 사람들처럼 난리야? 어머니, 이러시고도 나중에 저희 얼굴을 어떻게 보시려고 이러세요? 니들이야말로 어떻게 내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 내 묘자리 알아보고 다니던 니들이 할 소린 아니지? 그제야 아주버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묘자리를 왜 알아봐? 여보, 정말이야? 당신도 말 좀 해봐. 그러나 형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형님들이 작성했던 유언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니들 와이프들이 한 짓이다. 나더러 여행 가자더니 묘자리 보자면서 끌고 가서는 이 유서에 사인하라더라. 거기서 날 패대기까지 쳤어. 근데 내가 니들한테 재산을 주고 싶겠니? 니들은 진짜 몰랐어? 엄마, 저 진짜 몰랐어요. 엄마, 설마 저희가 이런 것까지 하게 뒀겠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는 그제야 솔직한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내가 막내한테 따로 얘기했었다. 아파트는 형들 주자고. 대신 내가 통장에 든 현금은 너 주겠다고. 막내 결혼하기 전에 얘기한 적 있었어. 막내, 기억나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막내는 한마디도 토를 안 달았어. 엄마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자기는 욕심 없다고 하더라. 사랑으로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내 식당 일 도우면서 싹싹한 와이프 만나서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지. 니들 막내 무시했었지? 저도 고졸이면서 와이프도 고졸에 무식한 여자 만났다고. 얘들 사는 거 봐라. 어딜 봐서 무식하고 불쌍하니? 니들보다 큰 집에서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잘만 살더라.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명문대 보내놨더니 욕심만 덕지덕지 붙어서는 학교만 명문대면 뭐해? 니들 마음이 낙제점인데! 그날의 소란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경과가 좋았어요. 수술 결과 전이 된 것도 없고 별도의 항암 치료도 필요하지 않다더라고요. 수술 후에도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코빼기도 비추질 않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이사를 한 터라 시어머니가 지내실 만한 편안한 방도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참에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전 재산도 다 저희한테 주시고 이제 어머니 댁도 남편 명의잖아요. 아휴, 니들 부담 주려고 준 거 아니야. 그냥 나 살아있을 때까지 니들이 내 재산 관리해주면 되지. 그러시지 말고 저희랑 합가해요. 몸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손주들 키우는 것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합가하셨고 한동안 연락이 없던 아주버님들은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두 아들과 절연을 선언하셨어요. 이제 쟤들은 내 아들도 아니다. 나 수술받고 회복할 때는 재산 안 줬다고 오지도 않더니 내가 살던 집 비어있는 거 알고 그 집 다시 달라고 저러는 거잖아. 인연 끊고 살란다. 경찰 불러서 보내. 처음엔 남편이 좋은 말로 설득해 보내려고 했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까지 대동해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처분하고 저희 부부와 합가한 시어머니는 5년 뒤 폐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다 저희 덕분이라며 여전히 저희 부부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고 계세요. 요즘 시어머니의 기쁨은 저희 아들이 자라는 걸 보시는 거래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시어머니는 이 아이들은 자신의 친아들 둘처럼 키우지 않겠다며 돈이 아니라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치시곤 합니다.